화웨이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굉장히 조잡한 수준이었어요. 세계 최대 통신 장비 그 화웨이의 전략이라고 그러는 것이 모택동 전략과 많이 닮았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이버 차이나랩의 한우덕 대표님 모시고 중국 관련된 흥미진진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웨이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화웨이와 관련된 그리고 또 거기에 숨어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치 뭐 내막 뭐 이런 음모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웨이를 우리나라에 사실은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1999년에 이제 베이징 특파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베이징 특파원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2000년이었을 거예요. 2000년. 그때 당시에 화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 언론에 아주 자주 등장했어요. 그래서 무슨 통신 장비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이징에서 그 뉴스를 보고 야, 이게 어떤 회사인가. 베이징에서 심천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그렇죠. 화웨이가 그때도 본사는 심천이었던 거죠. 예. 그렇죠. 지금 그 위치가 옛날 화웨이 본사에 있는 그 위치인데, 어떤 뭐 베이징에서 심천까지 비행기를 타고 심천에서 또 물어 뭐 택시를 타고,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거의 뭐 모래밭이었던 것 같아 말하자면.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봤더니,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취재 어레인지를 해서 그쪽에 이제 홍보 담당자를 만나서 내가 한국에서 온 누구 특파원인데 좀 만나자. 내 노래 회사 좀 보고 싶다. 아니 근데 그랬더니 회사는 되게 많은데 화웨이라는 회사를 보고 제가 알기로도 심천까지 북경에서 비행기로도 한 4시간, 3시간 반 가야 되는데 난 미쳤어 지금. 왜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을? 야, 그때 내가 정말 중국에 대한 이 연구 열정이라는 게 물론 지금도 뭐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와, 그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심천까지 달려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감이 딱 번뜩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왜 그랬냐면 당시에 중국의 통신장비 시장은 상하이 벨이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하이 벨은 알카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마 중국 상하이에 투자하는 회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프랑스 회사로 알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근데 그 회사가 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화웨이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의 로컬 회사가 지금 통신 장비 시장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 알카텔을 일종의 한마디 경쟁 상대로 그렇죠. 그 라이벌을 공략하고 그게 있다. 계속 그 당시에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정말 그런가. 왜냐하면 또 제가 99년 베이징 특파원으로 가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IT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IT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실례지만 당시에는 어떤 신문의 특파원으로 가셨던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지금은 뭐 중앙일보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갔더니 그 화웨이 홍보 담당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너 왜 도대체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왔냐? 그래서 뭐 이렇게 봤다. 그래서 내가 한번 쭉 공장을 뭐 구경시켜달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라우터라고 그래요. 라우터. 그렇죠. 라우터라고. 루이오치. 이게 말하자면 교환기예요, 교환기. 그때 내가 그 IT부에 다니면서 취재했던 거에 따르면 굉장히 조잡한 수준이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놓고 야, 이게 뭐 중국의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상하이 벨을 지금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중국 언론에서 그때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기사를 쓰긴 썼어요. 크게 쓰지도 못했어요. 별게 없어서. 뭐 별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 머릿속에 있는 화웨이는 계속 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3년 4년쯤 됐을 때 화웨이가 에릭슨을 누르고 세계 최대 통신 장비 회사가 됐어요. 그때 다시 제가 또 갔어요. 심천에. 그랬더니 그때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중국 IT 뭐 경제 발전이라고 그러는 게 뭐 GDP에 뭐 조작을 했니 뭐니 이게 뭐 그럼 이미 모래밭도 아니고 그건 정말 내 눈앞에서 확인한 현상이니까. 어쨌든 화웨이라고 회사는 그렇게 성장한 회사예요.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정말 말하자면 다국적 성격의 시장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나는 화웨이라고 봐요.
화웨이가 아직 상장은 안 했죠. 네, 화웨이는 지금 런정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해서 그 주식이 지금 아마 직원들에게 많이 나가 있을 거예요. 다 나눠줬다라는 어떤 예. 그런 기사를 본 거.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잘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했지만 몰라요. 이게 지금 예. 도대체 이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뭐 공개를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런정페이는 자기는 뭐 몇 퍼센트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런정페이가 지금도 이제 CEO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상장을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할지 뭐 베일에 가린 업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화웨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화웨이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뭐 우리 스스로 우리 단순히 기업일 뿐이고 우리는 국가와는 아무 관계 없다. 더군다나 이제 런정페이가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진상은 우리로서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화웨이가 성장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 화웨이의 전략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 모택동 전략과 많이 닮았어요. 모택동이 혁명을 할 때 농촌으로서 도시를 포위한다 이런 전략이 있었어요. 화웨이도 역시 그러니까 말하는 중국을 공략할 때도 상하이벨과 경쟁을 할 때도 직접 상하이, 베이징 이런 대도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먼저 공략한 다음에 나중에 상하이로 들어가는 농촌으로서 도시를 포위한다 그런 전략이었어요. 글로벌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런 아프리카 아니면 뭐 또는 뭐 동남아시아 이런 작은 국가들 주변 국가들을 먼저 공략한 다음에 나중에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했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화웨이가 아프리카에 무슨 뭐 어느 뭐 케냐에 화웨이 통신장비 시장에 진출한다 할 경우에 중국 정부가 케냐 정부에게 돈을 지원해 줘요. 그 돈은 어디 쓰이는 용도냐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EDCF인가요? 뭐 이렇게 해외 나갈 때 똑같은 형태로 합니다. 요 돈은 어디에만 쓰라 이제 이런 형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화웨이 장비 쓰는 데만 사는 데만 써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말하자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웨이가 급격하게 진출을 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넓혀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전 세계 1위 통신업체 됐지만, 자 그리고 화웨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화웨이를 얘기할 때 런정페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두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마오쩌둥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으로서 도시를 포위한다라고 하는 마오쩌둥의 전술을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경양 전력이 있어서 마오쩌둥의 이런 전술을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둘째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IBM의 최고 경영자였던 루이 거스너를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일종의 롤 모델로. 네, 롤 모델로.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화웨이가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국제 회계 기준도 지켜가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IBM의 경영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IBM이 회계라든가 이런 뭐 재무 이런 거를 IBM에게 줘가지고 IBM이 화웨이에 그런 말하자면 경영의 관리의 토대를 마련해 주죠. 그래서 런정페이가 나는 모택동도 좋아하지만 거스너도 좋아한다. 그렇게 이해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영 전략에서 모택동의 이런 전략과 어떤 중국의 군인 전략 이런 것과 그리고 서구의 그런 첨단 그러니까 말 선진 이런 경영 기법을 함께 받아들이면서 화웨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화웨이는 지금 중국의 기술, 중국의 선진 기업을 대표하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중국의 기술 패권을 말하자면 한번 친다고 할 경우에 당연히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히 화웨이죠. 당연히 화웨이죠. 게다가 화웨이는 지금 저 5G 분야에서 세계적인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화웨이가 5G 장비에 있어서 앞서 치고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가 화웨이를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화웨이는 세계에 있는 통신 업체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이런 그 통신에 관련된 장비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핸드폰 셋까지 이런 일괄 상품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LT 장비는 LG U+가 쓰고 있죠. 화웨이 장비를요. 뭐 화웨이 얘기만 주로 하게 되는데 화웨이가 예를 들어서 그럼 유럽은 어떻게 갔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선진 시장이란 말이죠. 오케이, 아프리카 시장은 뭐 금방 뭐 국가의 돈 가지고 뭐 갔다고 쳐도 유럽 시장 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소지, 예를 들어 유럽의 이 설비를 구축할 경우에 이걸 누가 이제 구축하느냐, 뭐 에리슨도 있고 노키아도 있고 뭐 삼성도 있을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화웨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리카 지역하고 통신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옛날에 그 제국주의 시대 때 많이 식민지로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프랑스나 뭐 독일 계열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걔네들끼리 통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통신 장비가 들은 거 한번 보니까 이거 괜찮거든. 퀄리티가. 근데 가격은 또 싸고. 그래서 어쨌든 자 5G를 이제 3G 쓰다가 이제 4G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 통신 장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4G를 만들려고 하면 3G, 그러니까 4G를 화웨이로 쓰려고 하면 3G까지 화웨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속성이 지금 마찬가지고 5G로 간다고 그러면 4G가 똑같은 걸로 시스템에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에릭슨을 3G로 대부분 쓰고 있어. 근데 4G는 화웨이로 쓸 수 없는 거죠. 뭐 장비가 워낙. 근데 에릭슨을 인수했다면서요, 화웨이가? 노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근데 화웨이는 왜 그럼 그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냐면, 그래 알았어, 그럼 3G까지 우리가 바꿔줄게. 이게 파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통신사들이 같은 가격에. 정말 이제 이렇게 1+1으로. 그렇지. 그래서 그래 뭐 그럼 너네들이 3G까지 바꿔준다 그러면 우리가 4G 안 할 이유 없지. 그래서 하나씩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LG U+가 지금 이제 KT나 또는 뭐 SKT와는 다르게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단 말이죠. 참 LG U+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자 LG U+가 그러면 화웨이를 금방 안 쓰고 이로 인해서 다른 걸 쓰고자 할 때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러면 이전에 썼던 4G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어떻게 가입자들이 있으니까 감당하냐 이거죠.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은 과연 화웨이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저 미국의 올레곤인가 시골을 가요. 시골에 미국 가면 조그만한 그 통신 회사들이 많단 말이죠. 가서 이제 보는 거야. 근데 보니까 장비가 다 화웨이야. 그래서 야 너네들 화웨이 어떻게 화웨이를 이렇게 썼냐? 싸니까. 편한 이거 없으면 우리 일 못해. 이거 없으면 우리가 말하자면 돈이 안 남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야 너 화웨이 못 써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그 오레곤에 있는 그 시골 통신사가 과연 장비를 다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시장 얘기거든. 그렇죠. 정치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는 야 이거 생각만큼 이렇게 화웨이가 쉽게 이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화웨이가 그렇게 1+1 할 정도로 이렇게 가격 싸게 장비를 다 일체 공급할 수 있었다는 건 손실이 나는 걸 중국 정부가 보전해 준다거나 혹은 그만큼 원래 원가가 싸서 원래 많이 남았는데 덜 남기고 파는 거 둘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근데 왠지 저는 전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전히 뭐 앞에서도 설명하셨지만 화웨이는 난 정부에서 도움받은 거 없어 라고 하잖아요. 뭐 눈 가리고 앙하듯이. 근데 또 화웨이가 뭐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를 당하면 또 중국이 또 나라가 나서서 막 대신 싸워주고 이건 그냥 다들 알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결국 중국의 독특한 그 경제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예요. 중국은 축구에서 심판이 볼도 차는 그런 시스템의 나라다. 이 피슬도 불고 공도 차고 피슬도 보고 공도 차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 뭐 인식 속에 축구 심판은 게임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말하자면 반칙하면 옐로우 카드 주고 막 반칙 2번 하면 레드 카드 주고 그런 게 심판이 할 일이에요. 근데 중국 경제 시스템화에서의 심판은 물론 휘슬도 불어. 근데 볼도 차. 볼도 차는데 슬쩍 지편으로
또 차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가 어떤 경제 주체 하나로서 이제 말하자면 이 시장에 개입하는, 끼어드는 이런 현상인데, 화웨이도 역시 그런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의 이런 코스트, 청번이라고 하죠. 중국엔 청번. 이거는 컨셉이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럼 그 기업의 어떤 그 수익성을 따지는 청번 그 코스트 비용 자체가 달라서 이 서방과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반열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용이 워낙 그 싸니까, 예를 들어 금융 비용이든 뭐 임금이든 아니면 무슨 뭐 토지 코스트든 이런 모든 분야에서 서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니까 서방 기업이 같은 운동장에서 붙게 되면 뻥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 화웨이 관련 말씀하시면서 알카텔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실 주제 중에 이제 어떤 이제 미국과의 어떤 대립 구도에서 지금 이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미국 함정 이런 책에서도 이제 거론했던 이제 그런 관련된 또 일화도 소개해 주신다는데 한번 그 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기어코 화웨이를 한번 굴복시키겠다라는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화웨이를 굴복시킬 수 있는 수단은 화웨이로 들어가는, 미국에서 화웨이로 들어가는 그런 뭐 어떤 장비든 아니면 무슨 상품이든 그걸 끊어버리면 화웨이가 결국 손을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고, 그래서 실제로 화웨이 반도체 넣지 마라, 반도체 설비 넣지 마라라고 이제 자국 기업이나 아니면 뭐 우방 기업들에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트럼프는 화웨이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 과연 트럼프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화웨이를 굴복시킬까? 이게 이제 또 재미난 포인트잖아요. 그것을 알려면 같은 통신 장비 회사예요. 중국의 통신 장비 회사 넘버 2가 ZTE예요. ZTE. 이 ZTE는 똑같이 미국에게 한번 얻어맞았어요. 아주 탈탈탈 털렸어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 미국이 화웨이를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굴복시키려 하겠구나라는 게 드러나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려고 한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미국 함정을 보면, 이 책을 보면 프랑스의 통신 장비 회사인 프랑스의 알스톰 자회사 CEO예요. 이 작가가. 근데 이 작가가 알스톰이 뭐 오래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연루됐던 그런 부정부패 사건에 이 사람이 개입됐다는 이유로 미국의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FBI로부터 체포가 돼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미국에서 겪은 그런 고초를 쑥 쓴 책인데, 여기를 보면 이거 누군가가 미국에 잡혀가면 이런 아주 힘든 꼴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캐나다에 잡혀 있지만 곧 중국으로 이제 간다고 그러죠. 모르겠어요. 이 방송에 나올 때는 또 이미 미국으로 가게 될 수도 있지만, 런정페이의 딸 멍완조. 지금 캐나다에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캐나다에 있군요. 아직 캐나다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미국으로 뭐 농교주기로 결정을 한 상태인데 아직은 뭐 단행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런정페이의 딸, 지금 캐나다에 잡혀 있는 몽환조우가, 그래서 몽환조우는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아마 미국으로 가게 되면 이 저자처럼 아주 꼼짝없이 큰 수모를 당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런 게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과연 화웨이를 어떻게 길들일까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당했던 GT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다음에 그러면 그 GT 관련된 그 다음 얘기는, 그 흥미진진한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알스톰 그리고 미국 함정의 이 책에 있었던 얘기와 더불어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